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행지도사 온라인 교육자료. 본 영상물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행지도사 양성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위 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훈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보행훈련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행훈련의 궤관, 보행훈련의 개념,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4가지의 보행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보행훈련에 대한 간단한 역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활용했다는 그런 역사는 고대 벽화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그 역사는 깁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방법이 도입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군인들을 치료하던 리차드 후보라는 박사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된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독립적인 이동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게 되었고, 그 전에 사용했던 나무라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그것보다 가볍고 긴 이런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해서 길고 가볍고 기능적인 지팡이를 도입하여 맹인 군인들에게 보행의 조직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당시 후보 박사가 맹인이 된 군인에게 보행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 전문가 제도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지팡이 사용이 편안했던 건 아닙니다. 지팡이 사용으로 인해서 맹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지팡이가 늘 필요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 사용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맹인들과 맹인들 주변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그 효율성 때문에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지팡이 사용이 훨씬 더 보급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식적인 보행훈련 교사는 하인즈 하스피털에서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맹인 군인만을 위해서 훈련이 가능한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0년 보스턴 칼리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맹인을 위한 보행지도사 과정이 처음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과거에는요, 그 학교에서 학령기 학생을 위한 보행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렇게 분리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이렇게 맹학교에서는 통제가 잘 되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학생들한테 보행훈련을 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에서 보행훈련 전문가가 정식으로 양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학령기 아동은 물론 영유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행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보행 전문가 양성 이런 관련 학과가 총 13개 대학이 있는데요. 학부의 1개 대학, 대학원의 12개 대학으로 보행훈련 전문가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지도사의 역할입니다. 보행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행지도사는 보행훈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수능을 막 본 학생들한테 왜 보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부터 보행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번 그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왜 보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었는데 뭐 여자친구 있느냐,
그 데이트 갈 때도 활동보조랑 같이 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보행훈련을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던 학생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보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행을 안 하려고 하는 학생 중에는 보행 중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왜 실패했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실패를 좀 줄일 수 있고 성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안내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보행훈련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자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의 개념입니다. 보행훈련의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정신적인 측면인 방향정의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신체적인 측면인 이동성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보행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의 환경과 공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고 그 장소에서 본인이 목적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보행훈련 전체를 오리엔테이션 앤 모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은 방향 정의, 그래서 정신적인 것에 의미하고요. 모빌리티는 이동성, 이동이라는 측면으로 행동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행의 개념을 도표화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왼쪽에는 방향 정의해서 환경인지 정신적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활용을 해서 지금 여기 근처에 주유소가 있는지 아니면은 근처에 이렇게 물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이런 그런 정신적인 그런 단계가 방향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은 신체 이동으로서 본인의 지팡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팡이를 아니면 안내견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내견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가 바로 이제 이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방향 정의는 인지적인 요소이며 이동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향 정의는 지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동은 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수 불가결하며 불가분의 관계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의 목적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보행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품위 있게 영어로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gracefully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보기에도 보기 좋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결국에 이동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독립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인해서 보행훈련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품위 있게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정의와 이동성을 구분해 보면 방향정의는 시각장애인이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 즉 잔존 감각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이동성은 이동 기술을 통하여 한 장소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의 효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일단은 보행훈련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독립심을 통한 자긍심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많아져서 사회적인 접촉의 기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많아지고 직업의 기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 등이 많아져서 사회통합이 원만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의 그 보행훈련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은 크게 안내보행과 흰지팡이 보행, 그리고 안내견 보행, 전자기구 보행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보행입니다. 안내보행은 시각장애인이 장소에 대한 그런 방향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즉 그런 낯선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정한인을 통해 안내를 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같이 이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이것을 안내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내법에는 안내를 하거나 안내를 받는 일련의 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내보행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흰지팡이 보행 방법입니다. 다음에 사진이 제시되어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흰지팡이 보행은 시각장애인의 주된 보행 방법이며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하는 일련의 모든 방법을 흰지팡이 보행 방법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의 상징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시각장애인의 상징을 저는 흰지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지팡이의 주요 목적은 충격의 완화입니다. 장애물을 본인이 그렇게 신체가 닿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또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알아내고 느낌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현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차드 후보 박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이론과 훈련을 통해서 수정 보완되어 그 현재 이런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흰지팡이의 유형과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지팡이는 이렇게 유형으로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접혀지지 않는 그런 긴 지팡이의 방식이 있습니다. 긴 지팡이는 오히려 접혀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촉감을 조금 더 여과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접혀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접이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이식은 아시다시피 긴 지팡이에 이렇게 중간에 분절을 내서 이렇게 접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접이식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형인데요. 안테나형은 크게는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라디오 안테나처럼 굉장히 가는 안테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뽑았을 수 있는 이런 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흰 지팡이로 이렇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그런 안테나형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지가 되는 이런 지팡이 형태도 있는데요. 보조 지팡이 형태지만 하얀색을 띠고 있는 보조식 흰 지팡이가 있습니다. 본체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볍고 견고하고 가격도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대부분 고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폴리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기온에 민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혹 미국에서는 이렇게 골프채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골프채 회사에서 그런 손잡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무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팁인데요. 이 팁은 지팡이의 가장 끝을 의미합니다. 이런 견고한 플라스틱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땅에 계속 닿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닳아질 수가 있어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잘 전달되어야 돼서 조금 딱딱한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럼 흰지팡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그 흰지팡이는 다른 장애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흰지팡이는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나온 그런 유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지팡이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영국으로 전파돼서 다시 캐나다로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931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라이언스 대회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기준이 우선 설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 미국에서 페오리아시 에서 개최된 라이온스 클럽에서 페오리아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는 그런 흰지팡이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80년에 세계 맹인연합회가 10월 15일을 흰지팡이 날로 공식적으로 제정해서 각국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흰지팡이 헌장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흰지팡이 헌장을 보시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징입니다. 로 시작됩니다. 이 헌장 선언문의 내용은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안내견 보행입니다. 안내견 보행하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내견 사용자가 있고 앞에 있는 이분은 안내견 사용자와 안내견을 훈련하는 분인데 지금 훈련 중에 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안내견 보행이란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팡이의 대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팡이가 감지 못하는 허리 위쪽의 장애물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흰지팡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흰지팡이 같은 경우는 몸 중앙에 놓고 허리 아래로 지팡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에 뻗어 내려와 있는 그런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허리 위쪽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는 흰지팡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안내견 같은 경우는 허리 위쪽, 그러니까 머리나 이런 가슴팍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그 장애물까지도 감지가 가능하고 그것을 피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내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성 증작들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느냐? 뭐 다양한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령을 보자면 충분히 성숙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인 만 18세를 이렇게 기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한 기준은 안내견 보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내견은 흰지팡이 역할과 장애물을 피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주인의 방향 지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강의실 211호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안내견이 간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계단 찾아 이런 식으로 그 명령에 의해서만 안내견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자보행기구 보행입니다. 그 개발 원리를 살펴보면 박쥐가 초음파를 내서 돌아오는 반사음을 이용해서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는데요. 전자보행기구는 일정한 범위 또는 거리 내에서 환경을 지각하기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그로부터 돌아오는 정보를 처리하여 환경과 관계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자보행기구로는 모아 센서, 레이저 지팡이, 그리고 이제 소닉 가이드가 있는데요. 모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팡이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 걸고 다니거나 허리춤에 차고 다니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레이저 지팡이나 소닉 가이드는 지팡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흰 지팡이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위치에서 장애물을 감지하더라도 몸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변화 발전돼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닥의 웅덩이라든지 낙차 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 연석 아랫부분, 내려가는 계단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불가능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대한 오차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운전 중 같으면 2, 3m의 오차라도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차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걷는 경우에는 2, 3m의 오차는 굉장히 큰 오차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문제들이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기술 개발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서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는 날도 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보행의 개념 그리고 보행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행의 개념은 개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